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이 타인에게 보일 수 있는 잔혹함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지 말입니다. 1989년의 어느 봄날, 도쿄의 한 매립지에서 발견된 낡은 드럼통 하나는 그 무거운 질문에 대한 가장 슬픈 대답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회색 콘크리트 속에 갇혀 있던 것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42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야 했던 17살 소녀의 절규였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이 잡히면 흉악한 범죄 조직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세상에 드러난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들이 교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던 아직 성년조차 되지 않은 10대 소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무너뜨렸고 생명을 장난감처럼 다루며 그 과정을 즐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인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기록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소년법이라는 제도 뒤에 숨어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던 그들의 잔혹한 시간을 지금부터 되짚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가 아닌 실제로 누군가가 겪어야 했던 숨막히는 공포의 기록입니다. 차가운 어둠 속에 묻혀야 했던 소녀의 마지막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배했던 악마들의 비웃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무거운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도대체 그해 겨울 평범해 보였던 그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88년 12월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후르타 준코의 자전거 소리만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꿈 많던 그녀에게 그날의 퇴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한 일상의 연장선이었어야 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4명의 그림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소년들은 자전거를 넘어뜨린 뒤 도와주는 척 접근해 겁에 질린 소녀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소녀에게 자신들이 범죄 조직과 연관된 사람인 척 연기하며 사고 처리를 빌미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순식간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소년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공포심과 책임감에 사로잡힌 준코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스스로 그들이 이끄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직후 그들은 소녀를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니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신고를 막기 위해 교묘한 심리적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준코를 공중전화 부스로 데려가 집에 전화를 걸게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 집에서 묵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당장이라도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었겠지만 그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비극을 숨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녀가 갇히게 된 곳은 인적이 드문 폐창고나 지하실이 아니라 도쿄 주택가에 버젓이 자리 잡은 가해자 소년 중 한 명의 2층 집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가정집은 이웃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요새였으며 소년들은 이곳을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삼아 끔찍한 일들을 일상처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집 아래층에는 소년의 부모가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폭력성이 두려워 위층에서 들려오는 낯선 인기척을 철저히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감금 초반 준코에게도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순간이 단 한 번 찾아왔었습니다. 소년들이 잠시 경계를 늦춘 틈을 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필사적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했지만 집주인인 소녀는 태연하게 현관으로 나가 친구와 다툰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말라며 능청스러운 연기로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경찰은 그 말만 믿고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발길을 돌려버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경찰마저 사라지자 소년들의 태도는 더욱 포악하고 무자비하게 돌변했습니다. 신고를 시도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그들은 소녀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퍼부었고, 이때부터 단순한 감금을 넘어선 가혹한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탈출의 가능성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 평범했던 2층 방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립무원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탈출 시도가 무산된 이후 소년들의 폭력은 단순한 체벌을 넘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혹 행위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들은 감금 기간인 40여일 동안 수백 차례에 달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으며 하루의 대부분을 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평범한 17세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지만 가해자들에게 그것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유희이자 스트레스 해소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때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둔기나 도구들을 이용해 소녀의 온몸을 무자비하게 타격했습니다. 신체가 손상되는 끔찍한 소리가 방을 채웠지만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신음을 들으며 오히려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뜨거운 열기나 불을 이용해 피부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거나 위험한 물질을 신체에 접촉시키는 등 상식 밖의 고문을 자행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녀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몸부림치거나 도망치려 할 기미가 보이면 그들은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몸을 묶어 허공에 매달아 놓고 집중적으로 구타하는 것은 예사였으며 걷거나 뛸 수 없도록 다리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망가뜨려 도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다리를 쓰지 못해 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녀를 보며 그들은 이제 사냥감이 영원히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더욱 잔인한 사냥을 이어갔습니다. 폭력이 육체를 파괴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어지는 만행들은 한 인간의 영혼과 존엄성을 밑바닥까지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사람의 몸에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도구들을 사용해 신체 내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내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신체적 학대를 넘어 피해자를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하며 철저히 파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소녀에게 그들이 내민 것은 음식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오물과 혐오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를 잡아 억지로 먹이거나 인간으로서 섭취해서는 안 될 배설물을 강제로 삼키게 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 토해내기라도 하면 더럽다는 이유로 다시 무차별적인 폭행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웃음과 유희를 강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채 죽어가는 소녀에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시켰으며 표정이 밝지 않거나 웃지 않으면 웃을 때까지 괴롭히는 악마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참혹한 상황은 영상 장비에 고스란히 기록되었고 그들은 녹화된 장면을 돌려보며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무용담처럼 즐겼습니다. 소녀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 속에서 서서히 자아를 잃어갔습니다. 지속적인 폭력과 영양실조는 소녀의 몸을 처참하게 무너뜨렸고 발견 당시 그녀의 뇌는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 테니스 공 크기만큼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안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온몸의 근육과 뼈는 성한 곳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기적에 가까울 만큼 그녀의 육체는 고통의 한계점을 아득히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 안의 오디오 볼륨을 최대로 높여 비명과 신음을 지워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밤마다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음과 기괴한 소리에 고통받았지만 그저 시끄러운 청소년들의 일탈 정도로 여기며 아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세상의 무관심은 소녀를 더욱 깊은 고립과 절망 속에 가두었습니다. 1989년 2월 4일 마작게임에서 돈을 잃고 화가 난 소년들은 짐승만도 못한 분풀이 대상을 다시금 소녀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꾀병을 부린다며 무거운 쇠아령을 약해질 대로 약해진 복부에 던지고 몸에 인화성 물질을 발라 불을 붙이는 최후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장장 41일간 이어진 지옥 같은 고통 끝에 소녀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홀로 외롭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소녀의 숨이 멎었음을 확인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죄책감이나 당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신을 처리하여 범행을 숨길지에 대한 냉혹한 계산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근 공사장에서 훔친 드럼통에 작은 체구를 억지로 구겨 넣고 빈 공간을 차가운 콘크리트로 채워 넣어 영원히 입을 다물게 만들려 했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자 친구였던 존엄한 생명은 그들의 손에 의해 그저 처리해야 할 쓰레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무겁게 굳어버린 드럼통은 트럭에 실려 도쿄의 한 매립지로 옮겨졌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황량한 공터에 버려졌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던 소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속에 갇힌 소녀가 어둡고 습한 매립지에서 홀로 부패해가는 동안 세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는데 가해자 중 한 명이 별건의 성범죄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형사에게 자신의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자백을 따라 매립지를 수색하던 경찰은 악취를 풍기는 드럼통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들조차 구토를 하고 눈물을 흘릴 만큼 처참했던 그 모습은 악마들이 남긴 잔인한 흔적이자 가장 슬픈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법의 심판대에 선 4명의 악마들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방패 삼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려 했습니다. 검찰과 국민들은 이들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아직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소년이라는 점을 들어 관대함을 베풀었습니다. 주범에게는 고작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5년에서 10년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가벼운 부정기형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41일 동안 생지옥을 경험하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보호 아래 삶의 기회를 다시 얻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반성문을 쓰기보다는 서로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책임을 떠넘기거나 재판장에서 실소를 터뜨리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정은 그들에게 교화를 기대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무력감만을 남겼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 사회 전체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고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생명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괴물들에게 쥐어준 솜방망이 처벌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으며 유가족들의 가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피멍을 남겼습니다. 법은 그들을 사회로부터 잠시 격리했을 뿐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악마성을 뿌리 뽑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기를 마친 그들은 다시 사회로 돌아왔지만 우려했던 대로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범 중 한 명은 출소 후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가다 2004년에 또다시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을 일으켜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그를 교화시킨 것이 아니라 범죄의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악의 본능을 잠시 억눌러 두는 기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범이었던 미야노 역시 출소 후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범죄를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여자를 토할 때까지 괴롭혔다며 당시의 상황을 영웅담인 양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피해자의 고통을 조롱거리로 삼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결여된 그의 모습은 법의 심판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의 영혼은 계속해서 유린당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뻔뻔한 행보는 소년법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뉘우침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또 다른 범죄를 잉태하는 씨앗이 되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반성하지 않는 괴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포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뒤에는 여전히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 갇혀 울부짖던 소녀의 비명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광연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붕괴한 비극이었습니다. 41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극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우리의 방관이 낳은 끔찍한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다 별이 된 후루타 준코 양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그녀가 겪었던 아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년법이라는 미명하에 흉악범들에게 내려진 관대한 처벌은 결국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악마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되며, 죄를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법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때 그 사회의 정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끔찍한 기억을 단순히 과거의 일로 묻어두지 말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주변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는 관심만이 악마가 숨 쉴 곳을 없애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평안하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